저는 가족을 잘 살게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집 한 돈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돈보다 먼저 아내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내일이면 새집 잔금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제가 숨긴 통장에 남은 건 필요한 돈의 절반뿐.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옆자리만 지켰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실보다 변명을 찾았어요. 결국 주식으로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랬느냐고 묻는데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말부터 나왔죠.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제 욕심을 좋은 마음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변명이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월급날마다 대출 이자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죠. 결국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다시 시작하자는 선택이었어요. 아들은 방이 좁아져도 괜찮다며 우리를 안심시켰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는 오래 쓰던 식탁을 놓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을 팔아 이사비에 보태려고 했어요. 아내는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그 담담한 모습을 볼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면 성실한 가장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가족의 살림은 오히려 작아지고 있더군요. 아버지인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좁은 방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 노릇에 실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집을 판 돈이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새집 잔금이었지만 제 눈에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어요. 조금만 불리면 줄어든 살림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미뤄둔 치료비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이라고 둘러댔죠. 저 자신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넣고 난 뒤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잘 될 거라는 기대와 큰일을 저질렀다는 공포가 번갈아 밀려왔어요. 돈이 줄기 시작했을 때 멈췄어야 했죠. 하지만 손실을 인정하면 제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버텼습니다. 사실은 돈보다 제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아침에는 오늘 회복될 것 같았죠. 저녁에는 통장을 확인하는 일조차 무서워졌습니다. 아내가 이삿짐 견적과 아이 전학 서류를 챙기는 동안 저는 주식 숫자만 바라봤어요. 아내가 열심히 움직일수록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미안할수록 더 솔직해지지 못했죠.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면 모든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하려다가도 오늘만 넘기자며 삼켰어요. 하루만 더 기다리면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게 미룬 하루가 잔금 전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확인했을 때도 남은 돈은 절반뿐이었어요. 그제야 더는 숨길 곳조차 없었죠. 아내가 사라진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죠. 입을 열면 제가 쌓아온 성실한 남편의 모습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실을 말했어요. 아내는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억울했죠. 정말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죠. 집 한 돈에는 새집 잔금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치료비와 아이에게 약속한 책상도 있었어요. 가족이 아끼고 참아서 만든 돈을 저는 혼자 판단에 걸었습니다. 좋은 의도라는 말로 덮을 일이 아니었죠. 아내는 왜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돈을 잃은 사실보다 가족의 결정을 혼자 했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자리까지 빼앗았죠. 그날 밤 우리는 가진 돈을 전부 다시 계산했습니다. 비상금과 적금을 모아도 잔금은 부족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돈을 구할 방법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으며 이제 모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이사하다 보니 돈이 더 필요해졌다고 대신 둘러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안도감이 먼저 올라왔어요. 제 잘못이 들키지 않았다는 생각에 숨부터 쉬어졌죠. 바로 그 안도감이 견디기 힘들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제 거짓말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었죠. 장모님은 제가 성실한 사람이니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꾸중을 듣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통화를 마친 아내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죠.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갚을 계획부터 세우라고 했습니다. 순간 야속하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잘못한 사람도 힘든데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워졌어요. 저는 여전히 아내의 고통보다 제 괴로움을 먼저 보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한다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죠. 친정에서 빌린 돈과 비상금을 보태 겨우 잔금을 치렀습니다. 새 집은 지켰지만 안도감은 없었어요. 빈 통장과 새로 생긴 빚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새 집 열쇠가 제 잘못을 잠가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삿날 아내와 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어요. 장모님이 음식을 들고 새 집에 오셨죠. 저는 혹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건 아닌지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 친절을 받을수록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이삿짐 상자를 식탁 삼아 밥을 먹었습니다. 팔아버린 식탁 자리가 유난히 커 보였어요. 살림을 채우겠다던 제가 오히려 가족의 자리를 비워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죠.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사위라는 마지막 믿음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다시 숨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죠. 하지만 침묵하면 아내가 제 거짓말을 계속 짊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한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잃었다고 직접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돈을 벌었다면 아내에게 알렸겠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었어도 숨겼을 겁니다. 어쩌면 다음에는 더 큰 돈을 넣었을 제 모습이 두려워졌어요. 모든 통장을 보여주고 매달 갚을 날짜와 금액을 정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내와 확인한 뒤 첫 돈을 보냈죠. 친정에 갚을 돈도 아내에게 갚을 믿음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내를 혼자 울게 한 일을 더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지 않으려고요.